네, 시간이 됐으니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오시고 뭐 이게 온라인으로도 하고 저희가 그 오프라인도 하기 때문에 여기 안 계셔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또 이걸 저희가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하고 저희가 못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다 동영상으로 저희가 배급을 하기 때문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좀 여기 많이 없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희가 의정 사태 때문에 많이들 못 오셨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특별히 저희가 원래 연세대학교와 저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저희가 이제 의료원하고 같이 좀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임상적인 게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건 좀 약하지만 또 기술적인 강한 미래캠퍼스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했고 요번에 3차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랑 디지털 헬스케어 학과를 먼저 같이 교류했고요. 두 번째는 의공학과, 세 번째는 저희 정보통계학과랑 저희가 방사능학과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도 계속 같이 교류를 하긴 할 텐데 이걸 저희 의료원의 의무부총장으로 계신 백승구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다라고 하셔서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저희 인사말 먼저 축하 말씀 먼저 인사말을 먼저 듣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니 뭐 뒤에 앉아 있으려고 그랬더니 말도 시켜가지고 하여튼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 저기 이미 뵀던 교수님들도 다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올해 그 국민대 아니 이효리가 국민대 나왔잖아요. 국민대 그 졸업식에 가서 졸업사 하는 거 내가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야 그냥 독고다이 같이 살아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연예인이니까 그런 걔네 쪽은 그런데 우리는 진짜 독고하면 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융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우리 서영주 연구처장께서 3차 또 연구 교류회를 갖고 있어서 오늘은 꼭 좀 한번 참석을 해보려고 해서 왔습니다. 롱롱 타임 어고로 한번 다시 가면요. 옛날에 이 80년대는 초반까지는 여기서 다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 의대, 고가대, 뭐, 뭐 생물학 뭐 그래서 옛날에는 더 이렇게 부비면서 더 친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좀 거리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그 또 융합 연구가 정말로 좀 좋은 그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 저희가 그 정보통계학과에 참석자로 오신 저희 안재준 교수님과 박대우 교수님과 김종찬 선생님이 참석을 하셨고 발표는 저희 박대우 선생님하고 김종찬 선생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아랫분들 시킨 것 같고. 네. 이분은 저희 방사선 융합공학과의 민철이 선생님, 권인용 선생님, 그 다음에 염연수 교수님, 최현준 교수님이 해서 두 개 발표를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박대우 교수님께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위한 생존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하시고 나오셔서 잠깐 소개하시고 하면은 저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박대우 교수입니다. 예. 저는 전공은 통계학이고요. 그다음 이제 어, 생, 생존 분석이라는 그런 분석을 전공으로 했고 이제 박사 과정부터 예, 이제 수명 예측 그리고 치매, 충치 뭐 이런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 미시간 그 주립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 앤더슨 그 암센터에서 포닥을 하다가 그 2020년에 여기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정보통계학과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위한 생존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인데 사실 이 통계학이라는 게 그 통계
방법론을 개발하는 걸 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수학적인 것도 많고 또 수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 그 또 전문적인 분야고도 하니까 그 이제 그런 이해보다는 통계학 개발 통계 방법론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구나. 어떤 절차로 이제 개발이 되고 어, 어디까지 분석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이해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구 교류회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처음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분석 범위 같은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이제 같이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한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그 생존 분석은 그 생존 시간을 이제 분석하는 자료고요. 그 생존 시간이라는 거는 뭐 질병 발생부터 사망을 관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타임 투 이벤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생존 분석 같은 그 생존 자료, 타임 투 이벤트를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뭐 치매나 이런 경우도 그 수십 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그 수집을 해야 되는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사망이나 이런 그 터미널 이벤트를 관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중도 절단 됐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중도 절단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생존 분석이고 사실 그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제 생존 기간이나 이런 걸 정의를 달리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그 중도 절단이라는 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생존 시간을 명확하게 관측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관측하고 이제 멈추는 경우를 우리가 중도 절단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그 뭐 제 타입 1 센서링, 뭐 타입 2 센서링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랜덤 센서링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그 이제 기타 이유로 이제 팔로우이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에 생기는 거고 구간 중도 절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언제 발생했는지 그 이벤트 시간을 모를 때 그때 우리가 구간 중도 절단이라고 해서 인터벌 센서링 하는데요. 저는 그 주로 구간 중도 절단 그 랜덤 센서링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사건사 자료라고 해서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생존 분석을 어,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연구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 보면 그 어, 특히 이제 뭐 그 만성 질환, 그러니까 뭐 치매나 뭐 충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 시점에 좀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이 사람의 어떤 특정, 뭐 유전적인 특성이나 아니면은 뭐 임상적인 그런 특성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언제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건지, 그럼 다음 단계를 진입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언제 진입할지, 그 진입 시점을 우리가 생존 시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시점들을 예측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사 자료는 그러한 여러 이벤트들을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이제 교수님들 대부분 이제 뭐 칵스 리그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분석 방법들은 이제 기초적인 그 하나의 이벤트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건사 자료라는 거는 그런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여러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 예. 그 문제는 그 중도 절단이 생길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그 제가 연구하고 있는 구간 중도 절단 요 형태는
이 사람이 언제 특정 상태로 진입을 했는지 그 시점이 명확하게 관측이 되지 않고 이때부터 뭐 지금까지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을 했을 거라는 그런 사실만 알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냥 근데 여러 상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길면 길수록 이 구간 내에서 상태 변화가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사건사 자료를 이제 중도 절단 형태에서 분석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잡한 거는 그 군집이라고 해서 이 충치 같은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제 치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그 그 치아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충치 뭐 이제 수술이 필요한 그런 충치, 어드밴스드 캐리즈까지 이제 가는 그런 진입하는 그런 시점들이 관측이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그 보통 이제 연구치는 32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32개가 모두 다 각각 자기만의 사건사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예, 그래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간 중도 절단이라는 그러한 복잡성이 더해지면 사실 어, 그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지겠죠. 그래서 통계 방법론은 우리가 통계 방법론을 개발을 할 때 지금 개발되지 않은 방법들을 이제 개발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파악했던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방법론에서 그러니까 복잡성은 첫 번째 이제 다상태 모델 그러니까 상태가 여러 개인 거 거기다가 이제 중도 절단이 있는 거 거기다가 아까 치아처럼 군집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복잡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모형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DDHP라고 그 디트로이트 덴탈 헬스 프로젝트라는 이러한 곳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제 모든 아이들의 모든 치아에 이런 사건사 자료를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치아가 언제 썩었는지, 그 어드밴스드 캐리지, 얼리 캐리지 뭐 이런 상태들을 그 3번에 걸쳐서 이제 검진한 데이터입니다. 사실 꼭 이 데이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연구 중에서 그 상태 변화가 있거나 그리고 그 상태 변화가 있는 그 것들이 서로 그 군집되어 있거나 뭐 이런 형태의 수는 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건 약간 수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거를 너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한다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군집이라는 거를 개념을 볼 때 하나의 그 이게 유치를 이제 한 건데 한 명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치가 20개잖아요. 그러면 그 20개가 이제 각각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웨이브가 이제 3번의 웨이브가 있는데 첫 번째 웨이브 때 모든 치아의 충치를 검사를 하고요. 또 두 번째 웨이브 때는 또 충치도 검사하고 그렇게 이제 3번까지 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방문했던 그 시점 그걸 우리가 V라고 하고요. K는 그 방문 시점에서 각각 충치의 상태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X는 뭐 성별이나 여러 기타적인 그런 공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이제 시작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우리가 모델이라는 거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보통 이런 그 다상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레시브 마크업 프로리티를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가정을 할 때 그 칵스 리그레이션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요 W가 그 사실 요 파트가 없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람다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W가 뭐냐면 그 군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랜덤 이펙트.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프레일티, 그 생존 분석에서 프레일티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프레일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군집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랜덤 이펙트로 잡겠다. 예, 그래서 이제 랜덤 이펙트를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항상 해야 되는데 그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가정들이 하나씩 빠지면 새로운 또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방법론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그 요런 이제 모형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 사실 요게 이별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얘를 모형 형태를 좀 더 쉽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뭐 이제 0이 정상이고 1이 얼리 캐리지고 2가 그 어드밴스 캐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0에서 1로 가는 거, 1에서 2로 가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모델링을 각각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랜덤 이펙트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 이 통계 방법론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드는 과정이 이제 복잡함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데 그거를 통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키면서 해결을 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요게 위험 그 이제 해자드 레이시오 해자드 레이트거든요. 근데 얘가 해자드 펑션인데 이 해자드 펑션이 사실 그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링으로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파라메트릭 모델링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리니어 스플라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파라메트릭 어썸션이 맞으면은 다행이지만 맞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약간 세마이 파라메트릭 같은 그런 어프로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통계학에서 배우는 그 라이클리후드 세우고요. 그 라이클리후드를 그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을 또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도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도를 세웠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을 또 추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통계학에서 이 파라미터들을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연구를 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즘엔 잘 쓰지는 않지만 그 하이라키컬 우도 방법을 이용해서 얘를 요 안쪽에 있는 거를 이제 그 리스트릭트 우도 함수 요걸로 이제 정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이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하고 어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스들을 추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지금은 초기 충치인데 그 이제 어드밴스드 캐리지 쪽으로 가는 그 시점 그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확률적인 것도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베이지안 어프로치죠.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테스팅 알고리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사후 밀도 함수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베이지 추정값 신용 구간들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통계적인 그런 관점인데 그래서 이제 모의 실험을 했고요. 그 모의 시험 결과 뭐 잘 됐다고 이제 할 수 있고 가장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이제 자료 분석인데요. 이런 통계 파트는 이제 저희 쪽에서 어, 개발을 하겠죠.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 당연히 이제 그 의료계 계신 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해봤습니다.
요 디트로이트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어금니만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금니가 있고 두 번째 어금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 아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총 8개가 있는데 걔네들의 이제 사건사 자료만 모아가지고 지금 개발한 통계 분석 방법론에다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사실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남녀 간의 차이는 없고 그리고 위하고 아래 위에 있는 어금니 그 아래에 있는 어금니가 중에 누가 더 빨리 썩을까? 네, 누가 더 빨리 썩을까? 근데 정상에서 이제 초기 단계로 가는 거에서는 요게 아마 아래가 더 많이 썩었을 거예요. 예, 이게 높으면 아래가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충치가 두 번째 어금니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그 유치니까 애들이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금니가 더 빨리 썩더라. 근데 위아래 차이는 정상에서 초기까지는 차이가 나도 그 초기에서 중기에 가는 거는 위아래에 차이가 없었다. 한번 진입을 하면 초기를 진입하면 중기로 가는 거는 뭐 별반 차이 없이 위아래가 같이 썩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빨리 그 사건사 자료가 예, 사건사가 빨리 진행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이 데이터에서 그 한 명을 딱 뽑았습니다. 그 한 명이 이제 남자였고 두 번 방문을 했어요. 2.15 그다음에 4.25세 이제 방문했는데 첫 번째 방문에서는 그 두 번째 어금니가 정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문에서는 초기 상태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면 초기 상태로 진입하고 나서 언제 얘가 최종적으로 그 어드밴스 캐리즈까지 갈 거냐 이걸 확률적으로 이렇게 어, 해본 겁니다. 이 검은 요게 그 초기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에요. 그리고 얘가 그 이제 썩을 확률인 거죠. 쭉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상태 유지할 확률이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어느 시점 예를 들어 확률이 뭐 0.5보다가 클 확률 뭐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게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에 한번 병원에 가봐라. 예,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추론은 그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치매 빅데이터도 그렇고 이 통계학을 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그 뭔가를 좀 이제 통계 분석을 의뢰를 하실 때 그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좀 구체화해서 보여주시면은 그걸 통계적인 모형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상태 해결해 가면서 이제 그 자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데이터든 통계적인 가정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 그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그러한 데이터라도 한번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한번 예, 분석하고 서로 좋은 연구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칵스 비례 위험 모형이 바로 여기에서 그 요게 없으면 칵스 리그레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칵스 리그레이션 형태인 건데 이제 랜덤 이펙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칵스 비례 모형을 사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확장 버전인 거죠. 우리가 리니어 모델이 있고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확장된 버전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개체의 군집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게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따가 끝나고 나서도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교와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시너지를 내는 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보 통계학과는 아마 의료 쪽 데이터와 같이 연계가 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안재준 교수님한테 계속 요청하는 게 일로 이제 옮겨주셔야 됩니다. 맨날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이렇듯이 아마도 이게 보시면서 아마도 저희랑 굉장히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저희 김종찬 교수님이시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김종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도 강연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올해 3월에 여기 연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의대를 오는 것도 처음이고 여기 많은 분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년에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에서 산업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금융 쪽이랑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게 학교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료 데이터 쪽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좀 방법론적인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 제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데이터에 이런 방법론들을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 올 때도 이 의료 데이터를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많은 좀 가치들을 임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고 또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강연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흔히 요즘 말하는 AI 모델링, 빅데이터 분석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세스 마이닝은 이제 그 분야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일반적인 뭐 태블러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좀 이런 시간적 순서가 있는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 데이터의 시간적 흐름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요건 이제 예시 로그 데이터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순서를 가지는 그런 로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서 적재가 되고 있고 아마 이거는 분야를 막론하고 이 이벤트 로그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이벤트 로그 데이터로부터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모델을 발굴을 해내고 이런 모델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중에는 좀 기술적인 내용을 이렇게 너무 기술적인 디테일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어떠한 좀 활용 예시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세스는 웬만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분석하는 기법이 필요한데 이 아래 그림은 실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외래 환자의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세스화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단순히 분석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로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이벤트 로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아이디, 이벤트 종류, 발생 날짜 및 시간 등의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가 특정 시간대에 어떠한 행위들을 수행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행하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좀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피처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라고 해서
프로세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일 활동을 의미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하나하나의 로우를 의미한 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무슨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케이스 또는 케이스 아이디라는 것은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전한 실행 경로, 즉 이 아이디는 고유 식별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떤 설비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가 이 케이스 아이디가 될 거고, 뭐 이런 병원 데이터에서는 의료 데이터에서는 환자 아이디 이런 것들이 아마 케이스 아이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특정 환자의 접수부터 치료 종료까지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이 케이스에 부여한 어떤 특정한 아이덴티파이어, 그걸 우리가 케이스 아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용어는 액티비티라고 해서 프로세스 내에서 수행되는 유니크한 작업이나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대에 이 발생한 이벤트에서 무슨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이 용어에서도 알 수 있으시겠다시피 이거는 각 액티비티가 수행된 정확한 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소스는 특정 활동을 수행한 사람이나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뭐 집도 의사 이런 값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트레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특정 케이스의 실행 경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부터 수술, 투약, 수납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나 경로를 하나의 트레이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이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은 프로세스 발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이벤트 로그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대표적인 프로세스 모델을 찾아내는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아래는 굉장히 간단하게 현재 모델링을 한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프로세스 모델을 뽑아내게 되고, 어떤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병목 현상이 얼마나 어떤 강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이렇게 굵은 선은 여기서는 굉장히 빈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로거든요. 이런 경로와 반대되게 상반되게 굉장히 희귀하게 발생하는 경로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한 경로들도 탐지를 해낼 수가 있고, 또한 불필요하게 중복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사실 저런 정보들을 얻어내기가 쉽진 않은데, 이런 것들을 이 프로세스 발굴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병목 현상이나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용성이 좋고,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방법이고, 실제로도 많이 적용을 했었던 그런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기술은 프로세스 적합도 검증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컨포먼스 체킹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실제 프로세스가 발굴된 방금 이전 기술에서 발굴된 대표 프로세스 모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품질을 진단하고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자동으로 식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비효율이나 어떤 오류, 어떤 이슈 포인트들을 도출을 해낼 수 있고, 그 도출한 이슈들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어떤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런 로그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오른쪽의 그림은 실제로 병원 내 표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정 뭐 업무,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게 가이드라인이야라고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 가이드라인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실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된 어떤 모델과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추출을 해낸 이런 모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거는 어떤 한 기관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한 디자이러블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적합도 검증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부분,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 대표적인 프로세스 모델에 따르면, 쉽게 말해서 어떤 병원이나 이런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행되지 말아야 하지만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수행이 되고 있는 경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는 이거를 비효율 요인이라고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발굴된 비효율 요인을 기반으로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도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마찬가지로 요 기술을 특히나 저도 금융회사나 반도체 회사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원들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업무들은 이 가이드라인과 굉장히 다르게 이 업무를 수행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탐지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도 어, 해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파란색 포인트들을 또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의미하는 것은 대표 프로세스 모델에 따르면 수행이 돼야 하지만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과는 반대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오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러한 오류 요인을 자동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요인들을 기반으로 원인이나 해결 방안들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술은 프로세스 예측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AI 모델들이나 딥러닝 기술들을 많이 접목시키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의 실행 결과나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 파란색 부분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이 프로세스의 요 빨간색 부분, 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서 문제 예방이나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모델을 학습하게 될 때 이런 프로세스 발굴이나 적합도 검증과 같이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그런 기술들의 결과를 활용을 해서 이 모델을 학습할 때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시퀀스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AI 모델 학습할 때 투입을 해서 비교적 조금 더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도 마찬가지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의료 데이터 쪽은 전문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EMR이나 EHR 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요 만성질환 라이프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이런 로그 데이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로그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아마 생성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소개드릴 부분은 실제로 저희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한 사례들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실제 사례는 이 표준 진료 지침 클리니컬 패스웨이 분석이라는 주제고요. 여기서 표준 진료 지침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 질병이나 진단 상태별로 표준 진료 방법이나 절차를 적어놓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복강경 자궁절제술, 두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어떤 클리니컬 패스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아래의 차이점을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 왼쪽 그림들은 각각의 이 자궁절제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지식 기반의 클리니컬 패스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이라고 하면 실제로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나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클리니컬 패스웨이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자궁절제술이나 회전근개 파열에 치료하는 그런 패스웨이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의 실제 지식 기반의 클리니컬 패스웨이와는 다른 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들을 보시면 빨간 점들은 지식 기반의 CPN은 존재를 하지만 실제 치료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수행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의미를 하고 이 파란색 부분은 지식 기반 CPN은 없지만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도 병원에서 이렇게 수행되는 게 맞다라고 디파인한 이런 클리니컬 패스웨이와는 실제로는 이렇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더 수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수행되면 안 되는데 수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자동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래 프로세스 분석에 대한 얘기고요. 대면 도착 환자 대비 키오스크를 통해 도착한 환자의 프로세스를 비교를 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대면으로 도착한 환자 대비해서 키오스크로 도착한 환자들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어디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대기 시간은 어떻게 감소가 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분석도 실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뇌신경센터의 외래 환자의 진료 흐름을 분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하나하나의 로우는 그 뇌신경센터 외래 환자의 이 진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각자 각기 다른 그런 진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료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한 46.6%가 되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예약 시간 전에 일반적으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대기 의자가 부족한 현상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약 전체 40% 정도의 뇌신경센터 환자는 진료를 완료하기까지 약 35분 정도 소요된다.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그런 임플리케이션들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체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병목 구간을 탐지를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고 병목 구간을 자동으로 탐지하게 되면 그런 병목 구간을 당연히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병목 구간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든지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프로세스가 실제로 개선되는 것까지 그런 확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응급 환자 진료 대기 시간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정체 구간이 발생한지를 자동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응급실 프로세스 분석의 경우에는 대체로 실제 응급실 프로세스가 이미 디파인된 그런 표준 프로세스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지만 특별히 이 협진 처방 퇴실 결정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발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그 제 학생이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환자 유형별로 또 진료 검사별로 수행 패턴을 분석을 하고 질병 예측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간암 환자의 치료 프로세스고요. 먼저 환자 특성을 기반으로 환자 유형을 구분한 다음에 치료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환자 유형별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현재 간단한 결과는 좀 나와 있고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 유형을 환자 특성 기반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같은 간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치료하는 프로세스가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했고 환자 유형 A의 경우에는 치료를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 기간이 비교적 높지만 환자 유형 B의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를 받은 후에 생존 기간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그런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환자 유형 A의 경우에는 검사의 빈도수 및 패턴이 환자별로 거의 다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비교적 좀 동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환자 유형 B는 조금 그렇지는 않았고요. 특별히 이 환자 유형 B의 치료 프로세스에서는 영상 검사가 차지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약 처방이 더욱더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특정 검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도 자동으로 발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사 경로가 더욱더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환자 유형별로 진료하는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하는 실사례가 뭐 주차 프로세스 분석이라든지 병원 내 환자 동선의 흐름을 가시화하는 분석이라든지 또 뭐 신관 개설 전후 프로세스 모델 및 주요 성과집을 비교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의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두 병원에서는 이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상당히 활발하게 적용을 해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개드렸던 사례들이 이 두 병원의 사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기술 자체가 애초에 태동이 된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신생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소나 이런 곳에서는 아직은 활용을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생 학문이다 보니까 애초에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적용하는 사례가 적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근 5년 정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이런 의료 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로그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을 통해서 똑같이 적절히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석들을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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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을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하는 기법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컴퓨팅 자원이 제일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컴퓨팅 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고급화되면 고급화될수록 더 이 시간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그런 공수는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알고리즘 자체를 경량화하는 방법도 제가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애초에 AI 모델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게 AI 기술의 하위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프로세스 마이닝도 말씀해주신 그런 AI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많은 병원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이 프로스 마이닝 기술을 도입한 지 한 10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기술에서는 제일 먼저 적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병원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이제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적용을 해서 한림대학교 병원도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삼성 이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깔고 예, 예. 음, 예, 예. 예, 예. 음.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 기술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병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고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외부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있고 이 두 개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건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국소적인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거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세스 분석할 때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국소적으로 디테일하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러한 비율도 조금 더 저희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조금 더 그 해석력이 좋아지고 이 프로세스도 더 확실히 신뢰도 있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업무나 프로세스 자체를 엄청 세부적으로 세분화를 해서 그 굉장히 작은 국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분석을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굉장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잠깐 쉬고 바로 방사선 융합공학과 강의를 하겠습니다. 가셔야 되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끝나고 나서 식사 장소가 바로 앞에 병원 앞에 있으니까 좀 괜찮으시면 식사 장소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5분만 쉬겠습니다.
네, 사실 끝나고 이제 식사가 바로 있어서 저희가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올 때 좀 시작하겠습니다, 님. 먼저 그 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두 개 과를 모셨는데 저희가 그래도 대표를 아직 과장님은 이미 내려놓으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를 대표하시는 시니어 선생님이 한 말씀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정보통계학과 우리 안지준 교수님이 한번 이 모임에 대한 소감, 네,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학부장은 10월에 내려놨고요. 예, 지금 어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고 그다음에 대학원은 정보통계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서영준 교수님이랑 연이 예전부터 다 가지고 일단 교류회 같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얘기하셨는데 예, 좀 기회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참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또 이제 저희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하실 방송학과도 제가 좀 얘기를 해서 같이 우리 해보자. 저희가 연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서영준 교수님이랑 같이 그 청각 데이터 관련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저도 그 전공이 인공지능 그 데이터 마이닝 쪽이라 예전부터 이제 뭐 좀 같이 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인공지능이 이제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과랑 저희 전공이랑 같이 하실 그런 기회들도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저희랑 연락을 또 자주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대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제 의료 데이터라든지 헬스케어 데이터를 워낙 전공적으로 많이 하시던 분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모셔왔고 그 김용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이제 3월 달에 임명이 되셨는데 사실 저희가 김용찬 교수님 분야를 뽑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예, 원래 헬스케어 쪽을 박대 교수님이랑 같이 일할 시너지를 내 교수님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와서 발표를 하시는데 저희 다 이제 저거다. 우리는 저걸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 마이닝 쪽 하고 있었는데 프로세스 마이닝 쪽은 제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하는 분야 중에 뭐 그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 그런 뭐 어떤 데이터 마이닝 쪽을 저도 잠깐 해봤는데 어, 이걸 보고 나서 이거는 어디든 우리가 이제 해야겠다. 먼저 선점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김시환 교수님을 이제 모셨는데 병원 쪽이랑은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저희도 이제 좀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 많은 분 사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자리인지 몰랐는데 얘기를 좀 안 해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자주 또 커뮤니케이션 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저희 방사선 융합학 공학과 사실 굉장히 저한테도 조금 생소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민철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뵀었습니다. 그래서 민철 선생님이 잠깐 나오셔서 학과 소개도 좀 해주시고 좀 저희랑 같이 뭐 하는 소감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방사선 학과 그리고 방사선 융합공학과 민철희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저부터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는 그 원자력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원자력 공학을 전공을 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방사선 치료 쪽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포다그 매스 제너럴 하스피틀 MGH에서 하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 임용이 돼서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부는 방사선 학과고요. 그리고 그 대학원을 방사선 융합공학과로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방사선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사선 융합공학과로 바꾼 이유가 저희 과 교수님들이 좀 그 전국의 방사선 학과 중에서 유일하게 방사선사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엑스레이, CT, MR, 펫 이제 병원에 있는 이런 장비들을 그 전공하신 우리나라에서 손으로 꼽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원이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6명밖에 전임 교수 없지만 지금 대학원생은 한 40명 정도 풀타임으로 하고 있고 또 과제도 제가 아는 한은 우리 캠퍼스에서 가장 많습니다. 의대가 두 번째고 저희가 첫 번째로 이 교수 1인당 따지면 그만큼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학생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가면 방사선학 박사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공학적인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대학원은 공학 공대로 바꿨습니다. 공대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타대학 교수로 많이 가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잘 하는 거는 이제 방사선 관련된 장비들, 의료 장비들. 그래서 저희 이제 한 교수님은 그 바텍이라고 하는 덴탈시티 그 연구소를 저희 캠퍼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몇 년째 가지고 있어서 저희 그 교수님이 조효성 교수님이 개발한 그런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바텍이 만들어서 팝니다. 그 정도로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이제 뭐 방사선 치료 특히 저는 양성자 치료로 학위를 받았고 중입자 치료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세브란스나 아니면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 원장님 만나서 제가 양성자 치료 한번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영상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방사선 조형학과 교수님들을 방학 때마다 만나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미리 이런 공동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원준 교수님이 예전에 제그 학생이었지만 여기 부임을 하면서 지금은 방사선 조형학과랑 과제도 같이 많이 하고 있고 논문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는 인력이 많이 없지만 대학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는 또 그 새로운 좋은 토픽, 연구할 수 있는 토픽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저희 이제 뭐 같은 가족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잘 같이 융합해서 연구를 하면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다음 바로 강의로 넘어가면 저희 이제 방사선 융합공학과의 저희 엄현수 교수님께서 의료 방사선 피복 선량 평가 연구 분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 돼.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방사선학과, 방사선융합공학과의 염현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학과장인데 이미 이제 민철이 교수님께서 워낙 그 저희 과에 대해서 잘 상세히 소개시켜 주셔서 학과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원자력과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사실 민 교수님이 저희 연구실 1호 박사님이시고 저는 한 11호 네, 좀 이렇게 밑에 한참 있다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의 그 NIH 아마 이제 의대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국립보건원 NIH에서 한 3년 반, 그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있습니다. NIH의 산하에 NCI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제 포닥을 하고 2021년에 이제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하는 연구 분야는 사실 의료 쪽이랑은 이렇게 엄청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걸 잘 활용하면은 그래도 좀 더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어드밴스된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의료방사선 쪽 피폭 아마 이제 의료방사선과 관련된 이제 연구나 이제 일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으실 텐데 그래서 관련이 되지 않는 교수님들은 조금 지루하거나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엄청 막 그 말보단 사진 그냥 이쁜 사진들로 이렇게 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구하는 것은 이제 방사선에 대한 이제 도시메트리입니다. 도시메트리라고 해서 이제 방사선 피폭량을 이제 평가하는 이제 이거를 이제 거의 뭐 이제 이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피폭량에 대해서 이걸 이제 레디에이션 도시메트리라고 하는데요. 그럼 레디에이션 도시메트리가 왜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방사선에 어쨌든 피폭이 되면 제일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 괜찮나? 그렇죠? 이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그 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백내장 이런 게 걸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실 알고 싶거든요. 네, 그걸 알고 싶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리스크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 피폭이 되고 나서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걸 알려면 그 사이에 이 도시메트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할 때도 환자 그 치료 계획을 하는 이유가 얼마만큼 선량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이게 암이 치료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메트리가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이 도시메트리만 하다가 죽겠다라는 이제 사명감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도시메트리라는 것은 결국 피폭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이제 인체에 전달이 됐느냐, 이제 이 피지컬한 어떤 퀀티티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이런 도시메트릭 퀀티티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이 아이돌입니다. 제가 아이돌이라고 한 이유가 그 대학원생은 아이돌처럼 빡세게 훈련을 받고 빛을 발하 나중에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 이제 아이돌로 이제 했습니다. 뭐 공교롭게 이름이 좀 그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이고요. 저희 연구실의 목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메트리를 하는데 특히 이제 뭐 물론 도시메트리 할 때 주로 측정하는 어떤 그 도시미터를 가지고도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할까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방사선을 모사해서 이제 도시메트리를 하는 이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몬테칼로라는 기법을 이용하면 이제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 수송을 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인체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인체 모델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휴먼 팬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학위 할 때는 이제 이 컴퓨테이션 휴먼 팬텀 개발하는 데만 거의 한 10년 동안 이것만 개발하다가 이제는 조금 개발도 하면서 이제 좀 다양한 분야에 좀 적용을 하고 싶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 쪽이 워낙 분야도 다양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해서 의료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지금 그 핵의학 교실과 그다음에 동양학과 교실과 같이 공동 연구도 수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방사선 피폭은 그 의료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뭐 원전이나 뭐 아니면 뭐 산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좀 보는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작업 종사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방사선과 관련된. 그다음에 어, 방사선과 관련된 일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방사선 시설 때문에 주변에 일반인들이 피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어, 폭량이 얼마나 되냐. 또 그다음에 이제 환자. 근데 환자는 조금 다 스페셜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를 방사선을 이용하는 이유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환자를 살리는데 훨씬 더 큰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좀 관점이 다릅니다. 워커나 이제 일반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이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메디칼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환자, 그다음에
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의사분들도 이제 그 중재 시술이나 이런 걸 할 때 직접 피폭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얼마나 많이 피폭이 되는지 이런 게 항상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에 대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저희 인체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 분야만 이제 제가 사실은 한 10년 학위를 하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어쨌든 1950년대부터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람에 대한 어떤 도시메트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처음엔 되게 단순하게 그냥 사람 몸을 그냥 실린더 이렇게 스피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인체의 어떤 아나토미 구조물들을 좀 더 세세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제 모델링하는 이제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고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연구 토픽이 바로 지금 가장 어드밴스된 이 팬텀 모델 인체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받은 학위 주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제 기구죠. 어떻게 보면 국제 단체인데 이 국제 단체에서 제시하는 레퍼런스 팬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팬텀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모든 도시메트리를 하는 겁니다. 유효 선량 뭐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모델인데 이거를 이제 새롭게 4세대 모델로 이제 바꾸는 연구를 제가 이제 해서 학위를 받았고 이게 지금 ICRP라는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이 모델을 공짜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이제 제 후배가 학위를 하면서 이제 소아 모델도 다양하게 만들어 성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연령별로 뭐 사실 이게 신생아입니다. 근데 신생아가 좀 서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맞냐? 이게 어떻게 서 있냐 신생아가. 예, 근데 뭐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놔서 뭐 사용하실 때 눕히셔도 되고요. 뭐 그거는 이제 어 근데 이렇게 이제 연령별로도 이제 만들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임산부도 저희가 이렇게 8주 8주 페탈 에이지입니다. 이게 제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임신 주기 마이너스 2 해서 실제 그 태아의 연령으로 해서 이제 8주 뭐 10주 해서 이제 38주까지 해가지고 한 8개 주차별로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이 태아도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장기들은 다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산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량 평가할 때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뭐 이런 걸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또그 저기 ICRP 심포지엄에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초청 받아서 이렇게 일단 한 300명, 400명이 와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떨면서 막 발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발표도 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기 유튜브 들어가시면 제가 발표한 게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자세별로도 저희가 모델링을 만들었고 어, 이게 레퍼런스 팬텀은 이 인체 사이즈가 아무래도 대표인을 저희가 방사선 방호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의료 쪽에선 사실 그것보다는 이렇게 환자의 어떤 체형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인체를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 200명 넘 가량 되는 성인에 대해서 만들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아까 소아 팬텀이 있었는데 그걸 한 600명 정도 불려가지고 네 물론 이거를 어느 정도 자동화를 했습니다. 이걸 다 노가다로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좀 자동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체형에 따라서 이제 팬텀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든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구를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메디칼 익스포저에 대한 선량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연구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메디칼 익스포저에서는 도시메트리 어떨 때 이제 필요할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먼저
그 프로스펙티브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한번 플랜을 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계산을 미리 해보고, 아 그럼 이 정도 선량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리스크가 얼마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시메트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이미 피폭 받은 이후에 뭐 치료받은 이후에 또는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이제 얼마나 이게 영향이 있을까, 이걸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평가할 때도 이제 도시메트리가 필요하고, 특히 그 방사선 역학하는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영역에서는 사실 이두 번째가 굉장히 이제 핫 이슈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선량 재구성을 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팬텀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팬텀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 데이터가 있어도 이걸 가지고 이제 환자의 어떤 아나토미를 곧바로 모델링하기에는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에서 정의했던 이런 인체 모델을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그래서 연구들이 많이 이제 활발히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그 이미징, 엑스레이 이미징 같은 거를 찍었을 때 이제 선량 평가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굉장히 옛날 모델인데 보시면 이제 인체 모델 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한다. 이게 근데 되게 비싼 장비예요. 이게 병원에서 사용하는데 어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PCX-MC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이거를 웬만한 병원들은 다 이제 어떤 환자 피폭을 했을 때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NCI, 제가 있었던 NCI에서도 이제 이런 툴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해서 또 치료 장비들이 또 되게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NCI CT 찍었을 때 어느 정도 스캔 레인지를 찍었을 때 선량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뉴클리언 메디슨, 핵의학 의약품을 환자한테 처방을 했을 때 얼마나 선량이 뭐 장기의 선량, 뭐 유효 선량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런 걸 해보자 해서 이제 지금 그 종양학과와 이제 핵의학 교실과 같이 지금 요게 이제 패시티 환자에 대해서 선량 평가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이제 신진 연구로 지금 한 5년짜리 과제로 이제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좀 최대한 잘 만들어 가지고 병원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ICRP에서도 그 이런 어떤 환자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도즈 코이피션트, 도즈를 주면 좋겠다. 이게 보니까 병원마다 다 또 연구기관마다 각자의 어떤 방법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내셔널 스터디를 최근에 이제 최근 아니면 한 5년 전, 6년 전에 그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각각 그 CT 도즈를 그 전체 내셔널 와이드로, 파퓰레이션 와이드로 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미국에서 좀 더 높게 나왔나? 높게 나왔는데 이게 높게 나올 리가 없는데 높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조건이 이런 게 봤더니 계산 방법이 너무 다른 거죠. 미국에서 한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한 방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ICRP에서도 그럼 아예 레퍼런스 가이드를 주자,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이제 타스크 그룹이 이제 돼서 이제 결국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 도스 코이피션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만들어서 이제 KAP나 이제 CTDI 같이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값을 이제 곱해주면은 바로 환자의 선량을 계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요 인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뭐 한 5년 정도부터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프로젝션 이미징은 이제 도스 코이피션트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금 보고서로 지금 거의 이제 완성은 됐고, 근데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아마 퍼블리케이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웨비나 같은 거를 또 해가지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듣고 어떤지 좀 피드백도 받고 이제 이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재밌는 분야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노멀 티슈 방사선 치료할 때 우리가 이제 계획할 때는 주로 이제 그 그 암 주변 암이나 암 주변에 있는 크리티컬 오간에 대한 선량을 주로 포커스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방사선 역학하시는 분들은 이 더 멀리 떨어진 노말 장기에 대해서도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할 때도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방사선 역학 연구의 문제가 좀 한계점이 뭐냐면 이게 옛날 데이터들을 좀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제야 막 10년, 20년 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해야 이제 리스크가 증가하는지 안 증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예전에 이제 치료했던 장비가 뭐 그때는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뭐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막 설량 재구성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떻게 잘할 수 없나 해서 이제 버추얼로 해서 가상의 CT 영상 같은 걸 만들어 플래닝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메트리도 하고 이제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MSK와 같이 이제 했었던 연구인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관심 있었던 게 본메로 도주와 루키미와의 상관관계를 이제 이 데이터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필요한 도시메트리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개발했던 이제 그런 연구 주제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이 양성자 치료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 제가 듣기로 이제 CSI 이레디에이션 이제 뒤로 이렇게 때리는 건데 그 일반적인 그 광자 치료 가지고는 엑스레이 치료 가지고는 이제 임신한 이 임산부한테는 치료가 불가능한, 왜냐면 아무래도 선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태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유펜에서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로 이렇게 이제 그 논문을 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이거 근데 태아 선량이 도대체 정확하게 얼마지? 이거를 몰랐어요. 모르지만 그냥 대충 그냥 이제 그냥 계산을 해서 한 거죠. 실험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유펜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펜 환자 그걸 플래닝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팬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태아의 팬텀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뭐 대략 한 요 정도 받더라. 그래서 뭐 안전하다. 네,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제 카본빔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카본은 어떨까 해서 이제 카본도 계산을 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 정도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하는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작업자들도 이제 저희가 좀 한번 평가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핵약 그 뭐야, FDG를 이렇게 환자한테 주입할 때 이게 이제 개봉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이 선언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선언이 매우 가깝다 보니까 이게 퍼스널 도시미터, 그러니까 이 도시미터 정확하게 렌즈 선량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평가할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대략 한 두세 배에서 네 배 정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 정도 이제 도시미터가 렌즈 선량을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연구. 왜냐하면 이게 도시미터가 더 가깝거든요. 이제 이쪽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주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눈보다는 도시미터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뭐 한 이제 중소기업 업체에서 이제 플로로 장비를
이제 시술자가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경량화된 어떤 차폐복을 만들 수 없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와가지고 이거 좀 계산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게 장기 선량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데이터 가지고 좀 더 좀 많이 받는 장기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차폐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장기들은 좀 덜 하게끔 해서 좀 경량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수립할 때도 이런 걸 했고요. 또 아까 이제 그 저기 이중희 교수님이랑도 말씀을 했지만 그 인터널 그 레디올러지, 그러니까 인터벤션 중재 시술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플로로로 하다 보니까 피폭량, 특히 이제 작업자의 피폭량이 다른 것들보다 좀 많은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이 연구를 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시술자들이 이게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보조해 주는 분들도 많고 막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멀티로 트래킹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도즈를 이제 보여주면 훨씬 작업할 때 이런 걸 보고 좀 빨리 해야겠네, 뭐 아니면 좀 지금 아직 괜찮네, 뭐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좀 더 앞으로 관련해서 이제 할 연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여기까지 좀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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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로 강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이 팀으로 권인용 교수님과 최현진 교수님, 네, 최현진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타투 제거 및 광범위 피부 질환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의학물리 분야로 근무하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이미 지금 민철희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제 지도 교수님 여기 와 계시고, 미래 캠퍼스 방사선 융합공학과 출신이고요. 2020년도에 병원에 와서 한 지금 4년 차가 됐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알고 있는 공학적인 지식을 좀 의료계에 전파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최대한 이런 융합 연구를 수행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지금 권인용 교수님이 원래는 오셔야 되는데 그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셨고 아무래도 너무 공학적이면 친숙하진 않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임상적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 받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제명이 이제 타투 제거와 광범위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이제 초음파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하는 이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사실상 발표 슬라이드 내용은 피부과 홍승필 교수님과 함께 이제 융합해서 연구를 하는 쪽이고 어떻게 하면은 고성능 초음파 헬스케어 기기를 의료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적응증 발굴에 대한 주제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방사선 치료는 우선 병소 주변의 이 좌측 하단의 이제 동영상처럼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렇게 이제 방사선을 집중해서 조사를 하면 DNA가 손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막는 치료법이고요. 거기에 이제 활용되는 방사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광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입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때 이제 방사선 치료 원리는 똑같은 도즈를 주더라도 이 튜머와 이제 노멀 티슈의 리스폰스가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선은 전반적으로 방사선이 몸을 투과하면 모두 다 데미지를 줍니다. 데미지를 주지만 특정 도즈에서는 그 튜머와 노멀 티슈의 리스폰스가 다르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장점을 활용해서 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하지만 제 관심사는 결국은 노멀 티슈가 데미지를 받으니까
이 노멀 티슈의 톡시시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의 관점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 방종과에는 온열 치료라는 게 있고, 온열 치료는 이런 톡시시티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는 비전리 방사선 기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초음파 기기까지도 적용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치료를 하면 결국 노멀 티슈에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이게 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 2015년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여성의 삶의 질에서는 정서적, 기능적 안녕 부분에서 나쁜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런 이제 주요한 변수로는 이제 치료 부작용,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불확실성, 극복력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치료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방사선 치료 과정은 이렇게 5단계로 거쳐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진료를 보고 CT를 찍고요. CT를 활용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때 활용되는 툴이 아까 소개를 잠깐 해주셨던 전산모사 툴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수송을 해석을 해서 이제 실제로 뒷빠지되는 도즈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상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할까, 그런 거에서 발단이 돼서 이제 치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 30일 정도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치료를 계속할 때 치료 시간은 사실 10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분할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길게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종찬 교수님께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 이피션시를 어떻게 하면 올릴까, 그래서 의료 비용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에도 좀 관심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디스커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추적 관찰도 한 3달에서 6달도 하고, 어떨 때는 5년도 하고 10년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2가지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2번째 스텝에서 하는 모의 치료 CT 촬영 과정에서 있는 일들을 좀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면, CT 촬영은 어쨌든 30일간 치료를 받을 때 환자의 자세가 계속 재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가 치료의 레퍼런스인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는 잉크를 썼었고요, 혹은 네임펜을 썼었습니다. 근데 네임펜을 쓰고 잉크를 쓰면 이제 여기에 강원 지역에 있는 이제 환자분들은 일을 바깥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지워집니다. 지워지면은 저희는 보통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2주 뒤에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2주 그 기간 내에 지워지면 다시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문신을 하게 되는데, 이 문신이 가져다 주는 이제 나중에 미용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고요. 어, 그렇게 이제 CT를 촬영을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산모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선을 어쨌든 몸에 투과시킨다라는 행위는 데미지를 어디에서든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가장 이제 이펙트가 큰 것이 이제 피부, 그리고 그 병소부변의 가장 그 근접해 있는 장기, 그 2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초점 맞추고 싶은 거는 피부 부작용 부분이고요. 이 피부 부작용은 뭐 사이토카인 방출에 의해서 염증, 그리고 세동맥의 손상, 혈액 응고, 조직 섬유화의 활성화 이런 등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한 50에서 95%까지도 이제 그 많은 환자들이 이런 피부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음파 기기를 활용을 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게 이제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문신을 제거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인데, 이제 하이프라고 해서 초음파를 어떤 돋보기로 저희가 빛을 모으면 불을 낼 수 있듯이 초음파를 모아서 집중시켜서 그 타투에 있는 영역에 조직을 열을 올려가지고 그 색소를 빼내자라는 이제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로는 이제 초음파를 저강도로 다양한 주파수로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마사지를 하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줄인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염 완화에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게
제 연구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하이프라는 것을 사실은 권윤영 교수님께서 오셨으면 더 잘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좀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하이프는 암 치료에도 쓰이고요. 어떻게 보면 뎁스를 이제 집중시키는 그 뎁스만 잘 조절을 하면 암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의 리프팅이나 주름 개선, 지방 분해 그런 목적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국산화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이 기기에 대한 국산화가 요즘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테틱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강도 다중 주파수 교차 초음파 짧게 말해서 이제 LD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부 재생, 탄력 개선, 염증 완화. 요즘 뭐 프라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쿼드세라 같은 거 그런 제품들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고 그거와 또 별개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해외 기술이라 핵심 기술이란 부품이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그걸 국산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초음파 특징은 일단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멀리 가고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짧게 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핵심 기술 및 부품을 그 관점에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이제 하이프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를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사출 성형에서 나오는 이 부품에 크랙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그 표면의 열점이 지금 하단부처럼 열점이 올라와서 이 어떻게 보면 흉터를 남길 수 있고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출 성형 기술이 이제 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동영상처럼 그런 초음파를 압축시키는 그 집중시키는 그런 기술도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술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DM 기술은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 그 동영상처럼 주파수 종류를 다양하게 낼 수 있고 그 주파수를 적절한 패턴으로 교차를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패턴이 어긋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 있는 이 신호 처리 보드 이거를 똑똑하게 만드는 게 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고 그거를 국산화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하자라는 이제 트랙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치료에 활용을 할까라는 이제 두 가지 트랙 중에 이제 치료에 활용하는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초음파 치료 작용 메커니즘에는 우선 열 효과가 있는데 이제 세포 활성화를 돕고 혈액 순환 개선하고 통증 완화 등의 효과를 낳는 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초음파가 진동을 일으켜서 세포막의 투과성을 변화시켜서 뭐 화장품의 분자량이 이제 두꺼우니까 그런 것들 흡수를 돕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통증 신호도 전자기적인 신호니까 그런 신호 전달의 체계를 조금 더 억제하고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캐비테이션이 이제 조직 내에 미세 기포를 생성하고 소멸하면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조직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이제 네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를 좀 몇 가지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우선은 미스트라고 하는 이제 접촉을 안 하고 비접촉인데 저주파 초음파를 방출시켜서 이제 환자 몸에 이제 뭔가 피부 재생 효과를 돕는 그런 이제 기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성 하지 창상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치유율이 확연히 좋았고 치유 속도가 이제 저주파 초음파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빠르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었고요. 정맥성 창상에 특히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논문 예시로 전기자극 진동 초음파 요법이 이제 상처 치유에 가속화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연구가 좀 체계적이지 않고 그리고 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 계획 자체가 조금 좀 덜 체계적이었다라는 게 좀 이슈여서 그걸 좀 더 규명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디스커션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2024년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나온 논문에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전자칩을 뇌에 삽입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를 돕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미세 전극이 뇌 활동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절을 해서 그 칩을 뇌에 잘 이식하게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저강도 펄스 초음파 자극 그 기술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저강도 다중 주파수 교차 초음파를 활용을 해서 피부염을 완화시키자라는 건데 지금 시중에는 4가지 주파수를 내는 그 피부 미용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쿼드세라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쨌든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료용으로서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연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임상 연구부터 임상 연구까지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2017년도에 이제 이중 초음파, 이중 주파수 초음파로 그 방사선 치료를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피부 섬유화를 좀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케이스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차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중 주파수 LDM을 사용을 해서 저희 방사선 치료받는 환자들의 피부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이제 연구 계획을 좀 짰고요. 이제 홍승필 교수님과 같이 이제 연구 계획을 짜서 지금 이제 쉔 기기하고 저희가 출력이 2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초음파 기기 2가지 그렇게 해서 총 3가지를 환자군에 테스트를 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스터디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IL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프 고주파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사례로서는 이제 지루각화증 치료에도 활용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덴마크 논문인데 이 덴마크사의 투소닉스라고 하는 그 제품이 국내에는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승인이 안 돼서. 근데 그 제품이 20메가헤르츠 초음파를 쓰는데 그 제품으로 원래는 타투 제거를 하는데 그거를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논문이 이렇게 이제 지루각화증 치료를 하는데 썼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병변에 있어서 완화된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었고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런 점 같은 것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치료 부위에 이런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바깥에서 바닷가에서 이게 계속 놀다 보면 거기에 자꾸 이상한 점들 생기는 것처럼 방사선을 맞아도 방사선 치료를 해도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데에 착안해서 저희가 이제 하이프 20메가헤르츠 하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전문신뿐만이 아니라 그런 색소 질환까지도 치료를 해보자라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물을 구매를 해서 중동물 실험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좀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임상 시험까지 해서 좀 확장을 해볼 계획이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 소개해드렸던 이 5가지 스텝 중에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 뭐 주에 2회, 뭐 주에 3회 정도 LDM을 적용을 해서 피부염 완화가 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연구.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치료가 끝나면 문신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하이프를 적용해서 제거가 잘 되는지를 보는 이 2가지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미래 캠퍼스와 이제 의과대학이 이제 연구 협력이 강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 중심 치료를 구현했다라는 이제 키워드로서 조금 이제 병원 이미지도 개선하고 환자 유치도 증가하고 수익도 개선하고 그런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혹시 질문 간단히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저희 식사 장소로 여기 우리 집을 못 찾겠어요라는 바로 앞에니까 걸어가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님.